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3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교통정보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권 도로 중에는 강남대로 한남대교 쪽으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신자역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양재역 쪽으로도 강남역에서 양재를 지나는 데는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다시 동작대교부터 반포대교,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잠실철교, 이후 청담대교를 지나 마포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나라만 강변북 일산 쪽으로도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광진교 이전부터 마포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가양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도 안양 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목교부터 지금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로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도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반대 성산대교 방면도 고척교 이전부터 지금 양평교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또 하나의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죠? 맞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가 강력하게 엿보인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내용이 많죠? 네, 그래도 몇 가지 핵심만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9.1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9.1 대책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재건축에 관한 겁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40년 연한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30년으로 줄이겠다. 30년만 되면 아파트 다시 무너뜨리고 지어야 되는 재건축의 자격을 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여기서는 이 10년의 효과를 엄청 다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가구 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32만 2천 가구 정도 되고요. 예. 서울이 이 중에 한 절반이 넘는 16만 9천 가구, 한 17만 가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 내에서 보면은 이 재건축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들 많죠. 6만 5천 가구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입니다. 2만 가구 정도 되고 송파구가 1만 6천 가구 뭐 이런 순위 됩니다. 현재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30년으로 재건축 연한 줄이길 때 가장 혜택이 받는 곳이 어디냐? 이제 30년이니까 한 80년대 후반에 진 거는 이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1, 2년 내로 착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만들고 뭐 조합 결성하고 하게 되면 될 건데 노원구 상계동 첫 손에 꼽히고요. 또 하나가 양천구 목동입니다. 예. 특히 이제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을 때 뭐 프리미엄이랄죠, 이제 수요랄지 이런 게 좀 확보가 돼서 아마 가장 큰 혜택을 볼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고요. 또 하나 살짝 보면은 이 중간 내용 중에서 이 택지 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기존의 경기 분당이랄지 일산이랄지 평촌이랄지 이런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이제 법적 근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하고 여기에 신도시를 진다 이런 건데 아예 이 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뭐 분당, 일산, 평촌 같은 신도시,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신도시는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거나 활용할 테니까 이제는 공급 줄어든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개발법 1980년 예. 도입이래 34년 만에 선언하게. 아니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지금 감소 추세를 봤을 때는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정상이죠. 이게 가격고 빨리 집 사라 이런 거보다도. 근데 예.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그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 요즘은 청약통장, 많죠. 예. 청약통장. 옛날에는 그 청약통장이 참 중요했는데, 네. 여기에 뭐,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요. 이 청약제도에 핵심은 무주택자라든가 아이가 자녀가 많다거나 뭐 네.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좀 특혜를 줬습니다. 문제 같은 것들을. 근데 이런 특혜를 대폭 줄이고요.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미 집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좀 풀어주겠다 이런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여력이 되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집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알게 모르게 담겨 있는 건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청약제도 1순위 요건이 현행은 가입 2년이었는데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요.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 5개 단계로 나눠 있는 그 입주자 선정 절차 같은 것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점제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집 없거나 뭐 아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효력을 많이 줄이게 되고요. 아예 이제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했는데 3순위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요. 거의 대부분이 1순위, 조금이 2순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약이라는 거 자체도 좀 의미를 많이 잃게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재개발 사업할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지어야 되는데 이 의무 건설 비율도 완화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다 푸는 것 같아요. 다 풀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거 하나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 폐지하겠다. 이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두 개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결국 이 청약제도에서 다주택자 완화하면서 분양시장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게 된 거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이제 재건축을 쉽게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커버가 돼서 정말 대한민국의 부동산 뭐 관련한 규제 다 풀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규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말이에요. 네. 규제 완화가 대세긴 대세죠. 이 푸드트럭 뭐 예전에 좀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규제 많이 푸는 모양이죠? 예, 일단 올 3월에 있었던 끝장 토론 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푸드트럭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튀김 팔고 떡볶이 파는 건데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해서 잘 됐는데 영업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제 규제 아닌 규제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아무 데서나 막 차 몰고 다니면서 영업 못한다. 유원지에서만 해라. 유원지 근처, 유원지 안에서만 해라 했는데 우리나라 놀이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 롯데월드도 있겠고, 에버랜드도 있겠고. 근데 이런 곳에서는 이제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허용을 안 합니다. 자신들이 음식 파는 데가 있는데, 푸드트럭을 들어오게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드트럭만 풀어주면 뭐라냐, 영업할 곳이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허용 지역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도 가능하고요.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이런 4곳을 더 추가 확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푸드트럭, 물론 이분들도 영업할 장소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본다면 가격 없고 권리금 내고 하는 어떤 분식 같은 거 파는 소상공인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노노 갈등입니다. 지금 푸드트럭 얘기 그렇죠. 나오면서 가장 화내셨던 분들이 뭐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런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내고요, 세금 내고 또 가게니까 권리금 내고 하는데 푸드트럭을 풀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특히 이게 이제 겹친다고 하죠. 푸드트럭 하는 사람들도 떡볶이나 뭐 튀김이나 이런 거 하게 될 텐데 이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음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푸드트럭은 뭐 아무 데서나 하게 되면 우리만 뭐 열심히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 피해를 보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위생입니다. 위생. 푸드트럭 타고 막 여기저기 다녀버리면은 이 보건 이 위생 측에서 그거를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굳이 막 몇 대 트럭 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정부가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은행권 구조조정이 심하다 그러죠? 아, 네. 오늘 실은 아침 새벽에 나온 속보인데요. 예. 1년 새 270곳의 점포가 없어졌다. 이게요. 우리 국내에 존재하는 전체 은행 점포 중 5%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은행 점포 20곳 중 한 곳꼴로 문을 닫은 겁니다. 이런 규모는 이제 1997년, 98년 외환위기 직후 가장 규모가 큰 구조 조정이라고 하고요. 점포가 문 닫았다. 이건 뭐 당연히 은행원들도 은행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외국계 은행 뭐 500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웬만한 시중은행도 지금 100명, 200명씩 다 은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은행권 낙하산 인사 비리 등으로 이제 3일날
금융노조 총파업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 나옵니다. 왜냐면은 창구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온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그러니까 은행 창구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은행 전체 직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는 막 펀드 판매 같은 거 하면서 은행 수익이 폭증했는데 이젠 또 새로운 수익 성장 동력도 없어서 당분간 은행권, 전체적으로 금융권 좀 힘든 나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과 여당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협상이 있었다는 소식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1, 2차 때와는 달리 양측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30분 만에 종료가 됐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1, 2차 협상 때하고 어제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용은 같았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는 좀 달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같았는데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3차 때는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3차 만남을 앞두고 나서 며칠 전부터 여당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관련해서 주변에서 몇 가지 좀 저희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저희가 3차 만남을 시작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이제 여전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가 그 협상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자리 또는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모습을 그런 모양만을 취하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강경한 입장, 예를 들면 먼저 자극하는 일들이 있었다. 어떤 일들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은 그 김재현 수석께서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한구 대표께서도 그러셨고 여당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그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히셨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소위 배우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예. 마치 저희 가족들이 어떤 특정 단체에 이끌려가면서 막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들 굉장히 모욕을 많이 주셨고 또 하나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 주치의인 이보라 선생님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이런 문서까지 제출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요. 특히 이제 유가족 사이에 일반 희생자 가족과 저희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 무슨 분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 전에 그런 분명한 입장들, 정말 진심으로 이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내용도 굉장히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그 분열을 시키려는 시도 배우설 이보라 과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불신이 더 돼서 1, 2차 때보다 3차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저희가 1차, 2차 때 이런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신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명하고 또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간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신뢰가 좀 쌓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좀 세세하거나 조금 민감한 얘기들은 전혀 외부로 꺼내지 않고 좀 이렇게 상황에서 기다렸던 건데
결국 이 3차 만남을 앞두고 나서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결국 우리 유가족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목적이 좀 큰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일단 좀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은 뭐 여당이 무슨 뭐 다른 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뭐 하고 계시고요. 그 이번 선생 문제는 이제 그 신당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뭐 해명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일반 유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만난 거지 우리가 연락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일반 유가족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김재원 수석이 먼저 연락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문제들이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먼저 누가 먼저 했는지도 물론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가족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게 그럼 결국 이런 자극하는 일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차, 2차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뭐냐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요청을 했던 건 뭐냐면 저희들을 대할 때 좀 진심을 가지고 좀 대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우리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반복을 할 게 아니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진상규명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을 좀 가져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여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느냐 이 말씀을 주로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문제인데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면 얼마든지 유가족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예, 조금 확대 해석하면 거기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예. 조금,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희는 법안의 내용은 두 번째 문제고요. 예. 예, 그러한 안을 만들 때, 과연 거기에 정말로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담겨 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아무리 법안이 제도가 훌륭하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 누군가가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제도가 조금 허술하고 불완전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확실하면 또 일은 얼마든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한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가면 갈수록 신뢰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만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과 같은 자세에 의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만나는 것 자체가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없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면서 저희들을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자신들의 가족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또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 문제는 좀 풀려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 때문에 다른 민생 법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저희도 부담스러운데요. 예. 그런데 민생 법안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생과는 별로 관련 없는 법안이 상당히 많더군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민생 법안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둘째 다음으로 좀 차치해 놓더라도, 이 소위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표현들이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왜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끼시는가? 결국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국회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못 풀었죠. 예. 그 못 풀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위 피로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앞에 와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좀 체건을 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와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풀어야 될 분들이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예. 현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풀어야 될 분들이 못 풀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3차 협의체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상황에서 판단하실 때. 예. 저희가 지금 여당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당이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렵지만 여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성사가 된 건데, 뭐 이제 와서 뭐 또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뭐 정말로 더 하실 게 있고,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말은 언제 했나요? 예, 그것은 재합의안이 나오고 나서 저희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이제 박영선 위원장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예. 이게 최선이고,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이고,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그럼 우리가 직접 여당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유가족하고 야당과의 접촉 루트가 또 다른 루트는 지금 없나요? 뭐,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자리에서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온건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경 투쟁은 그만하고 국회에서 좀 들어와서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런 거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동안은 그럼 뭐 했냐는 겁니다. 그동안은 국회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볼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국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야당에서 전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뭐 3자 협의가 됐던 여당을 다시 만나던 어떻게 됐던 간에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라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법안의 내용으로 봤을 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항상 여당의 이번 만남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진상규명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여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방법 외에 또 다르게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오시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하죠. 특검 부분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을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특검은 그리고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게 만든다면 특검과 진상조사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가지고 마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저희는 여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네. 그런 제안을 만약 한다면 만일 한다면이라고 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상설특검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 공식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뭐 법체계를 해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와 대화를 할 때 분명히 밝히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으로 저희가 제출한 안을 반대하면서 상설특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은 저희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안대로 진행을 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와대도 막 들쑤시고 다닐 거 아니냐. 못 믿겠다. 그러니 불안해서 못 주겠다. 이런 근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정말 저희들 너무나 음해하는 이야기죠. 저희가 언제 청와대를 막 쑤신다고 했습니까? 저희는 그저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법에 따라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마치 저희가 무엇을 어떤 목표나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이미 단정을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온 국민의 마음일 텐데. 네, 저희들도 그렇게 물론 당연히 그러시겠죠.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땐.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고요. 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준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4부는 문사철 강훈찬 대표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세시봉, 세월과 시대를 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문사철의 강훈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때 어디 가세요? 고향이 그때 강원도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고향 강원도인데 부모님들도 이제 일찍 올라오셨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뭐 차례 지내고, 이제 그때 친척집들 좀 방문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시구나. 움직이질 않죠. 예,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시군요. 갑자기 나무늘보가 생각나네. 거의 움직이지 않으신다 이러니까. 예. 근데 사실 추석하고 설 때 보면은요.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민족 최대의 명절, 그리고 맨날 추석, 설 때도 민족 최대의 명절. 그렇습니다. 최대는 하나밖에 없는 게 최대예요. 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족 대이동, 이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예, 진짜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좀, 아주 그럴싸한 말 같아요. 예전에 게르만 민족 대이동, 이게 유럽에서 바꿔놨다고 하는데, 진짜 그때 움직인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인구상으로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우리는 추석이 민족의 최대 명절이고, 추석하면 이 말을 떠올리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6.25 전쟁 이후의 현상이랍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이 아주 갑자기 급팽창하고 비대화하면서 이제 그 식구들이 나눠지니까 서울과 그렇죠. 시골로 나눠지니까 분산돼서 사람은 괜찮은데. 예. 그래서 이제 언제 만날 기회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이전에는 물론 근친을 찾아서 차례야 지냈겠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이동은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추석 때 이렇게 대규모 귀향이 하는 거는 단순하게 축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축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추석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게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때 귀성이라는 걸 합니다. 귀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고향 부모님 이제 그 선상을 찾아가지고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석이라는 이 명절 자체가 이 고향의 부모님을 가 뵙는 이런 명절로 서서히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설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세배를 드리러 가지만은 추석 때는 성묘라는 그런 이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민족 대이동을 낳은 그런 명절로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성묘 뭐 이런 건데 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예매도 예전부터 귀성열차 예매는 벌써 한두 달 전에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아, 예. 이 추석 귀성열차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추석 귀성열차라는 게 이제 예전에 그 성묘와 관련해서 뭐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이 성묘를 많이 갔었으니까 있었다고 하지만은 1921년에 처음으로 이 추석 특별열차라는 것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석 특별열차가 1921년이라면은 일제강점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추석을 우리 민족의 그런 명절처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휴일도 아니었었고 근데 이때 귀성열차라는 거는 서울역에서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수원의 서호 임시정거장에 사람들을 임시 내려줬다가 11시 반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기차였는데 이게 성묘 가는 그런 기차가 아니고 달 구경하러 다니는 추석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이걸 귀성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라고 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야말로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귀성열차는 1935년에 등장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묘객들보다는 그 방학을 맞아가지고 집에 가는 그런 학생 귀향용으로 그 열차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석이라는 것이 진짜 민족 대이동의 어떤 계기가 된 거는 서울에 팽창하던 6.25 이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56년 9월 15일 그때 추석은 이제 9월 19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흘 앞두고 추석에 내려갈 임시 열차를 증편을 해서 사람들을 실어 날랐는데 이때 뭐 생각지도 못하게 나흘이나 앞두고도 이렇게 저 열차를 증편을 했는데도 추석 열차 예매소에 장사진이 펼쳐지고 서울 빠져나가는 도로교통이 마비되는 거의 지금과 같은 현상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근데요, 지금 6.25 이후에 6.25부터 그러니까 한국전쟁부터 이제 추석이 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추석이 그렇게 큰 명절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렇다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 경상도 지역에 사는 분 얘기 들어보면 그 추석보다도 오히려 단오가 훨씬 더 북한도 그렇대요. 더 큰 명절이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일제 때는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양력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아예 그 음력이라는 걸 쓰질 않으니까 우리는 음력을 이제 병용을 하지만 그래서 이때 양력으로 하면은 추석이 8월 15일에 가서 걸리는데, 음력 8월 15일을 양력으로 바꾸면 8월 15일은 뭐 지금 광복절이면 한가운데 더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휴일도 아니었었거든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추석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음력으로 볼 때는 가을의 한가운데니까 여러 명절 중에 하나로 예전부터 이제 꼽혀왔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추석을 보통 흔히 추수감사제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제라고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또 추석이 일찍 와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9월 뭐 중순이나 10월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추수가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추수감사제라고 보통 한다면 되게 가을거지 다 끝나고 나서 겨울 보통 11월.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달에 있죠. 그렇죠. 뭐 보통 그렇고 우리도 예전에는 뭐 고구려나 부여 같은 나라에서 이 추수감사제를 제천 행사로 이렇게 지냈던 것이 되게 12월 다 가서 그때 이렇게 지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은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묘의 관행과 관련해서 예전에 작게 그때 그냥 이렇게 성묘를 가던 그런 것들이 뒤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산업화 요인과 맞물리면서 이때 한번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향의 부모님 찾아뵙는 이런 명절로 굳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의 역사적 기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이 추석의 기원이 나와요. 고구려나 백제는 아니고 되게 고구려 백제가 좀 같은 계통의 이 관습을 가졌고 신라와 좀 별개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라의 이제 유리왕 때 당시 그 신라라고 하면 사실 경주 지역에 국한돼 있었는데 서랍을 거기에 6부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부를 신라로 나누는데 왕녀 두 사람이
그 육부의 부녀자들을 두 패로 갈라서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음력 7월 15일부터 길쌈놀이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길쌈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딱 돼서 8월 15일 땡 치면은 그때까지 이제 한 성과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잘했고 많이 만들었는지 이 내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진 쪽이 이긴 편에 술 대접도 춤도 추고 뭐 이제 구슬프게 노래도 부르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신라에서 이제 가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배가 보통 이제 가운데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가배 중에서도 한가위니까 여러 가운데, 이제 계절의 가운데 중에서도 큰 이제 가운데다. 가을의 한 가운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추석을 이렇게 지내는 풍습이 그렇게 올해까지 올라간다라는 기원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9451님 저는 늘 명절 때 안 움직였는데 우리 강 대표님하고 똑같으시네. 시집 가고 나서 시댁 내려가느라 귀성전쟁을 치릅니다. 그래도 즐거운 명절이에요. 명절 때 차 밀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죠. 5562님 힘든 길이지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기차 타고 할머니 집 가는 일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라서 전 이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참 부럽습니다. 3975님, 저희는 추석 때 온 식구와 함께 여행으로 대신합니다. 그러고 나니 명절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예, 이번 추석도 여행 가시는 분들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현지에 가서 차례 지내시는 분들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렇게 내려가시는 얘기 우리가 쭉 했는데 옛날에도 추석에 이렇게 일가 친척들끼리 만났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가령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다 그 일가 친척들끼리 같은 동네에 살았죠. 되게 동족촌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성씨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척들이 있다라도 아주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자기네 동네에서 좀 떨어진 이웃 마을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였겠죠. 근데 그래서 이때 특히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시집간 딸들이요. 시집간 여자들은 이제 조선시대 때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은 뭐 이제 그 죽어도 뭐 처갓집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처갓집이 아니라 그 시댁 귀신이 돼야 된다고. 뭐 그런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저는 제가 사위를 봐서 처갓집 귀신이 되는 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처갓집 귀신이 되는 그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뀐 거지. 근데 이 친정 어머니를 뵐 수 있는 시기가 없으니까 이 추석 때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간답니다. 근데 이게 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서로 중간 지점에서 친정 어머니나 그 시집간 딸이나 이렇게 서로 있는 집 중간쯤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제 해온 음식으로 나눠 먹고 회포도 불고 한다는데 이거를 반복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반씩 서로 반씩 돌아온다. 예, 거기서 만나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중노삼봉 반복이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속담에는 이 근친끼리 으뜸이고 화전끼리 버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런 이제 반복일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로 예전부터 이제 했었고 그 중에 으뜸은 여성들이 친정 나들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그런 정서가 이어져서 민족 대이동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추석 설 때 가장 많은 그 갈등을 겪는 게 뭐냐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친정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친가 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이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어디를 먼저 가느냐, 어디에서 저녁을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렇게 보면서 딸만 키우는 입장에서 그걸 굉장히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 생각을 많이 해보면 달라지겠죠. 이제 우리 자식들의 세대로 가면은 뭐 민족 대이동이라는 것 자체도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도 상당 부분 부모님들이 올라오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풍습이고 그 이전에 또 없었던 거니까 이거는 뭐 저 오늘 새롭게 배웠어요. 이거 진짜. 예. 일본, 중국은 그러면 어때요? 이 설날 같은 경우엔 뭐 온 동양권이 다 그냥 난리 아닙니까? 근데 설날도 일본은 지금 양력밖에 없으니까. 그런가요? 설도 이제 중국이 춘절이라서 예, 중국은
사춘절이 우리보다 더 엄청나지만 한 달씩 맞아요. 놀지 스케일이 않습니까? 커요. 이거 중국은 이제 이 추석은 우리처럼 3일 연휴를 하는데 이 3일 연휴가 희한하게 뭐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10월 1일이 중국 국경절 아닙니까? 중국 건국된 날이기 때문에 국경절이 일주일 휴무예요. 그러니까 국경절하고 추석이 있을 때는 진짜 거의 뭐 연휴 대박이 나는 거죠. 열흘 이상. 또 한 반 달은 노는 거예요. 예,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중국 가서 살까? 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쏟아져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일본은 뭐 양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8월 15일 한참 더운 8월 15일 날 뭐 오봉 야스미라고 해가지고 이 추석 비슷한 그 날을 보내는데 휴일도 아니고요. 그 대신에 그 기업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예. 이 8월 15일은 한참 더울 때니까 여름 휴가 삼아가지고 뭐 이제 직원들 쉬게 하고 뭐 이런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추석. 예. 이거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딱 또 연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승환이 부르죠. 가족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신 문사철의 강은찬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얘기하니까 가족이 생각나죠. 가족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가족은 바로 고향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로 그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